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높은 직업을 꼽아보면요, 말할 것도 없이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일리아 수축해보면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1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이 최고 인기 직업이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10년 뒤의 직업 시장에서 가장 인기 높을 직업은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뭘까요? 전문직 자격증, 공무원, 대기업, 적당히 높은 대우,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런 건 안 건드릴까요? 우리가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 다이너마이트, 포크레인,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도 10년이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망상이겠죠? 요새 인공지능들이 발달하면서 GPT, 최근에 발표된 5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메타인지 기능을 도입하려고 그래요.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뭘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사실은 이거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지적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챗GPT를 편리하게 쓰면서도 얘한테 속으면 안 되는 게, 얘가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우리한테 막 꾸며내죠. 환각 효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 효과가 일어나냐면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칠레의 세 번째 도시가 어떤 건지 물어보면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는 그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면은 칠레에 있는 모든 도시 규모를 다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자기한테 그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답은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인간과 달리 메타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챗GPT보다 우리 빨리 글을 쓸 수도 없고 코딩을 코파일럿처럼 빨리 해낼 수도 없습니다. 디벨, 파파고처럼 긴 문장을 순식간에 번역해낼 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교육받고 투자하고 그것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을 와, 컴퓨터 같은 사람이야 라고 추앙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은 다 기계보다 잘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며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챗GPT라든지 뭐 제미나이 이런 걸 어디에 쓰면 되겠구나.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더닝과 크루거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심리학 연구자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실력이 낮은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자신 없게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능력이 앞 비교 집단보다 뛰어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오히려 약간 축소해서 답변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 사람일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우리 속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주제에 대해서 겸손했더라, 태도가. 근데 인공지능 시대에 왜 이 더닝크루거 효과가 중요하게 되느냐? 지금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뭐든지 우리 쉽게 답을 다 얻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답을 잘 얻고 답을 잘 활용합니까? 아, 나 그거 알아, 걔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난 모르는데 얘한테 물어볼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가장 뛰어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손안에 챗GPT 갖고 있는 세상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 습관만 갖고 있으면은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은 정말 척척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갖고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인간 고유 능력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높은 직업을 꼽아보면요, 몸값 높은 직업, 말할 것도 없이 인공지능 개발자입니다. 뭐 일리아 수축해보면 이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또 지금 가장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최고로 필요로 하는 인재죠. 그리고 미래는 가상의 세계니까는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개발하는 직업도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틱톡, 인스타,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말할 것도 없이 다 모바일 플랫폼 설계 운영하는 사람들의 직업도 매우 몸값이 높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아마 크리에이터, 유튜버일 겁니다. 제가 이른바 몸값 높고 각광받는 직업 5개 꼽았는데요. 이거 10년 전에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존재하지 않았고 10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이 최고 인기 직업이라는 얘기는요. 앞으로 10년 뒤의 직업 시장에서 가장 인기 높을 직업은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직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 다이너마이트, 포크레인, 굴착기, 인공지능과 컴퓨터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도 10년이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고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망상이겠죠? 지금은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사실은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10년 뒤 미래 상장하지 않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뭘까요? 전문직 자격증, 공무원, 대기업, 직업적 안정성과 그리고 적당히 높은 대우, 그리고 사회적 지위, 그것을 위해서 매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런 건 안 건드릴까요? 사실 인공지능은요, 사정 안 봐줍니다. 야, 여긴 공무원이니까 터치하지 말자. 여긴 전문직이니까 건드리지 말자. 이건 대기업이니까 이 분야 비즈니스는 우리 인공지능이 하지 말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지금 현재 안정적인 것을 의존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불안하니까 믿을 건 그것밖에 없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이 인구도 줄어들고 사회 구조도 계속 바뀌어 나가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의심하면서도 여태 틀리지 않았어 라는 식으로 지금 안정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고방식, 이것이 전 가장 위험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잘 벌다라기보다는 성공할 분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는 사람. 당장 지금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는 것보다 조금 불안하지만 미래를 적극 탐색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빠른 변화가 계속 몰아닥치는 세상입니다.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 가릴 것 없이 한치 앞이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탁탁 긁어모으려고 합니다. 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혹은 어떤 자격증이나 탁탁 긁어모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현실의 가치보다 가상화폐가 더 커진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안정적인 걸 추구한 사람이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대부분 엉뚱한 시도들은 실패하고 다양한 발명품들이 등장하지만 그중에 성공하는 발명품이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상품의 수명이 길 때는 그 방법이 통하죠.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게 등장해서 남들보다 쉽게 똑같은 모방품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낸 세상이 되면 안정성을 추구했던 전략이 별로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배 만들 재료와 연장을 주어서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만들어라. 사실은 선박 제조 기술과 유행은 시장 변동에 따라서 계속 바뀌겠죠? 요새는 그게 유행이 아니야. 그 기술이 한물 갔어? 라고 하면 아무리 그걸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도 기운이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사람, 즉 먼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변화가 어떻든 간에 항해하고 싶은 욕망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 최신의 기술, 동향을 누구보다 열심히 학습하게 되고 결국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바다를 항해할 방법을 찾아내게 돼요.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예. 저는 생텍쥐베리의 이 말도
메타인지, 자기 내면의 동기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은행 텔러도 대체하고 개발자도 대체하고 컨설턴트도 대체하고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자, 사라지는 직업, 위협받는 직업은 잘 보이죠. 그런데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이렇게 인기가 높을 줄, 몸값이 뛰어날 줄 보셨습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시장이 몸값이 이렇게 높을 거라고 우리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생각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 거겠죠? Seeing is believing.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실은 우리가 우주 탐험을 하기 전까지 혹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산소의 중요성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자기의 익숙한 환경에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그것을 빼앗기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비로소 생각하게 되죠. 직업의 세계에서도 저는 100% 타당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타인지, 달리 말하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라고 하는 스위스 작가가 뉴스의 시대에서 이런 예를 들어요. 프랑스 혁명 와중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남편과 함께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는 왜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됐을까? 맞춤형 뉴스 알고리즘 때문에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앙뚜아네트에게는 날마다 신하들이 그날 프랑스에서 일어난 중요한 정보들을 쫙 보고를 했겠죠. 근데 앙뚜아네트는 골치 아픈 뉴스가 싫은 거예요. 어디에서 흉작으로 시위를 했다,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골치 아픈 뉴스 싫어하고 날마다 있을 파티와 무도회와 귀부인들의 드레스 패션에 관심이 높으니까 신하들이 앙뚜아네트가 좋아하는 그 맞춤형 뉴스만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 거, 인간 알고리즘이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날마다 오늘의 파티에 빠져 있었던 앙뚜아네트는 분노한 민중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오는데 깨닫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체포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알고리즘이 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는 그 서비스를 매우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 넷플릭스, 유튜브 컨텐츠를 알고리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감히 시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리즘은 나한테 너무 맞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전체적인 걸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체류 시간 극대화를 위해서 가장 좋아하는 건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새 유튜브 세대니까요. 뭐든지 동영상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드라마 볼 필요 없이, 영화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요약한 영상 봐도 다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것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봉준호의 기생충을 영화로 쭉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걸까요? 씬마다 봉준호 감독이 설정해 놓은 그것을 시청자들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동영상은 아무리 우리가 1.5배속, 2배속으로 본다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감독의 설계에 따른 우리의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의 생각,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속도대로 뭔가를 읽고 느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 대화하기가 자기만의 속도를 가져가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를 책으로 읽을 때는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릅니다. 읽다가 밑줄 긋기도 하고 개소리다 하고 집어던질 수도 있고 천천히 읽을 수도 있고 덮을 수도 있고, 즉 생각하면서 노력을 들여서 그 컨텐츠를 접수하게 됩니다. 저는 읽는 행위는 독자가 저자의 생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저자의 생각을 빌미로 자기의 생각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사상가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서는 충만한 사람을 만들고, 토론은 준비된 사람을 만들고,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게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고리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